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자랑은 돈 내고 하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면전에 대고 돈 먼저 내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창회든 동네 모임이든 하물며 지하철 경로석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도대체 왜들 그렇게 자식 자랑들을 해대는 건지. 연배가 어찌 나랑 비슷해 보이네요. 아, 네. 몇 년 있으면 7학년 올라갑니다. 아, 아직 그럼 6학년이야? 내가 조금 더 선배네요. 하하. 우리 막내가 어디 가서 나이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찌 알고 문자를 보내네. 얘가요. 내가 어디 외출만 하면 이렇게 문자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요. 누가 궁금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심사가 베베 꼬이고 뒤틀린 사람이라서 유독 이렇게 남들 자식 자랑에 확딱지가 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저도 남들과 비슷하게 좋은 얘기 들으면 박수치고 힘든 얘기 들으면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요. 그런데 내 자식 농사를 망치고 나니 참 다른 사람 자식 자랑은 듣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자식 농사 잘 지었나요? 옛말에 자식 키우는 걸 농사에 빗댄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나 혼자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지변 같은 게 닥치면 별도리가 없이 그의 농사는 망하게 되잖아요. 그나마 농사야 한 해 망하면 그 다음 해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기대라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새끼 자식들은 한번 망한 건 회복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니, 제 자식들은 망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병충해 수준이라서 쭉정이는커녕 남들 농까지 망하게 만들 놈들이라서 정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해충 같은 놈들을 제 손으로 박멸했답니다. 이 남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마음에만 품고 있기에는 속에서 열불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자식 자랑은 아니니 돈 내놓으라는 말씀은 하지들 말아주세요. 네 팔자도 참 징글징글하다.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고 하더니 시작이 그게 아니다. 시어머니 복이 없으니 서방복도 없고 결국엔 자식들까지 왼수가 따로 없어.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네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보통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정상으로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받으며 친구들과 여행이나 다니며 손자들 재롱 보는 재미에 빠져 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게는 머나먼 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죠. 삼난 일녀, 자식 4명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되었네요. 자식 농사를 망치게 된 원인은 결국 천재지변도 아니고 씨앗 자체가 불량이었던 한 놈 때문이죠. 제 인생에서 평생 도움이 안 되던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만 그 시작은 불량 씨앗을 낳은 제 시어머니였죠. 사실 남편을 만난 것도 제 선택은 아니었어요. 동네 부모님 지인이 소개해줘서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종손 집의 장손 큰며느리로 평생 손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삼촌과 고모들만 5명이었으니 시동생 시누이 뒷바라지로 허리가 휘었죠.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형제들 없는 외아들이니 시부모만 잘 모시고 살면 얼마나 단순하겠냐. 네, 남편은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외아들이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며 결혼을 밀어붙이셨어요. 사실 남편의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가슴이 콩닥거릴 정도로 외모도 준수했죠. 중매로 만났지만 몇 번 만나보니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였어요. 윤경씨, 제 어머니가 정말 시집살이를 정말 호되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대부분
할머니 때문에 눈물 흘리던 엄마예요. 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웃기죠.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고생했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하고 간사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사람이 오히려 마누라도 애들도 때리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고된 시집살이를 했던 사람이 더 무섭게 며느리를 잡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이 제 시어머니였던 거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바로 시작이었어요. 당분간 한 달은 둘이 각방 쓰도록 해라. 새아기가 우리 집에 적응을 좀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테니.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이가 없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1년도 아니고 한 달이라니 딱히 시어머니 말씀을 거스르기도 힘들었죠. 그 이유는 바로 다음날 새벽에 알게 되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누워있는 게야? 너무 깜짝 놀라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우리 집은 아침상에 꼭 새로 끓인 국이랑 갖고 온 생선 포함 기본 7첩 반상은 올라가야 된다. 출근하는 사람 아침잠 방해되지 않게 앞으로는 알아서 5시 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거라. 남편 회사가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7시에 아침을 먹는다고 해도 5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매일매일 7첩 반상을 차려내려면 5시에 일어나도 시간이 빠듯했지요. 내가 너를 왜 며느리로 맞았겠니? 친정어머니가 종소며느리라며 내가 따로 살림 가르칠 일이 없겠다 싶어서 데려온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5시에 일어나서 매일 뜨거운 국에 새 반찬을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을 한복을 입고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나름 집안의 전통과 법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이유였는데 그때 제 나이 2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처럼 며느리들이 따박따박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죠. 제가 봄에 결혼을 했는데 한여름 삼복 더위에도 한복을 입고 새벽 아침 밥상을 차리고 시부모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 한복은 결혼생활 1년이 되어서야 벗을 수 있었답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를 들인 게 아닌가 할 정도였죠. 돌봐야 할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없었지만 그들을 능가하는 강력한 시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나마 고된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도 살림 지옥에서 저를 자주 구해주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금슬이 좋은 것도 기분이 언짢아하셨어요. 8년 동안 3남 1녀를 낳았는데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할 때마다 그 강도가 더 심해졌죠. 아기 들어선 게 무슨 유세라도 되니? 밥맛 떨어지게 음식할 때마다 구역질을 해대니? 아무리 그래도 아침상 반찬은 더 신경 쓰도록 해라. 정말 5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상을 차렸죠. 하지만 더 징한 일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였어요. 첫 아이는 산파가 집으로 와서 출산을 했거든요. 첫 아이라 산통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힘들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시모가 저를 깨우더군요. 나 때는 준호 탯줄 끊자마자 다시 밭에 나가서 일했다. 산후조리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는 줄 아니? 너도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젯밤에 아이 낳았는데 오늘 아침상은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았죠. 정말 일어날 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기름 가득한데 성냥불을 던지는 꼴이 되었어요. 남편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더 본격적으로 일을 던져주었죠. 구박받는 콩지 저리가라였어요. 첫 애를 낳고 일주일 뒤에는 온갖 친인척을 불러서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야 했어요. 둘째 때에는 출산 후 병원에서 3일 후에 퇴원을 하고 갔더니 김장을 해야 할 배추가 200포기가 쌓여 있었죠.
셋째 딸을 낳았을 때는 아예 바로 다음 날 집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셔서 예정보다 먼저 퇴원을 해야 했어요. 집에 와보니 계절 바뀌었다고 이불이며 커튼을 다 빨라고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들과 딸, 손주들 차별은 얼마나 심했던지 셋째 딸은 어머님 살아생전에 같은 상에서 밥 한 번 못 먹었어요. 그렇게 아이들 4명을 낳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상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평생 이게 한으로 남아서 돌아가실 때도 마음 아파하시더군요. 내 인생 담지 말라고 외아들에게 보낸 게 그렇게 독이 될지 내가 몰랐다. 누가 알 수 있었겠어. 그래도 언젠간 끝이 있겠지. 지금 생각하면 왜 제대로 한번 대들지 못했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 시절엔 다들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고 남편이 외아들이라 분가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끝도 없을 것 같던 시집살이도 결국 끝은 있더군요. 그렇게 지독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결혼 11년 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미안하다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꼭 챙겨라. 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침밥 타령을 하시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끝나고 이제야 제 인생도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죠. 시어머니 별세 1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시댁에 시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아보자. 나 정말 그래도 될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내일 아침에라도 어머님이 방문 벌컥 열고 소리치실 것 같아. 네, 그렇게 인생의 보상이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이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그 모든 것이 남편이 물려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또 독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네요. 제가 힘든 그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 몰래 저를 잘 챙겨주고 그 무엇보다 성실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월급쟁이한테 큰 돈이 주어지니 사람이 서서히 변화돼요. 내가 3, 4일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지방 출장이라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 11년 결혼 생활 동안 출장이라고는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갑자기 출장이 많아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간다 만다 말도 없이 안 들어오는 날이 생겼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여자가 생겼구나. 옷이랑 구두를 사들이더니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는 와이셔츠에 여자 루즈 자국까지 묻히고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것은 시간이 갈수록 숨기려 들지도 않고 뻔뻔해지는 거였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죠. 술을 마시다가 한밤중에도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같이 술을 따르던 여자들끼리 데리고 오는 겁니다. 형수님, 형님이 형수님이 끓여주는 잔치국수가 그렇게 맛나다며 해장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유, 최 선생님이 정말 화끈하시다. 덕분에 저희들도 해장까지 하겠네.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기에 아이들도 자고 있기에 이를 악물고 국수를 만들어서 상을 차렸죠. 그리고 다음 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모자라 여자들까지 집에 데려와?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거 맨날 하는 거 술상 좀 차렸다고 자는 남편을 깨워?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돈! 내가 지금 돈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당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우리 애들 아빠라고. 이렇게 막 살기 시작하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집에서 살림이 나는 주제에 무슨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어? 입 닥치고 꿀물이나 타와. 남편은 돈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니면 원래 숨겨져 있던 피가 돈을 만나서 되살아났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속상해서 제사 때 오신 시고모님께 하소연을 했거든요. 아이고,
원래 오빠가 주색 잡기가 대단했었어. 준호가 결혼하고 나서는 힘 빠져서 얌전히 지낸 거지. 아니, 준호는 평생 지 아빠 때문에 엄마 힘든 거 보고 자랐으면서 그 짓을 똑같이 되물림한다니? 피도둑은 못한다고 하더니 참. 시아버지처럼 주색 잡기에서 끝났다면 시어머니처럼 남편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기만 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가대요. 정말 인생 끝장이라는 도박에 빠진 겁니다. 급기야 멀쩡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도 연락이 없이 며칠이고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무리 많은 돈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해도 도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죠. 당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까지 그만두면 어떡해. 이러다가 물려주신 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아니, 내가 회사 관두는 것까지 일일이 당신한테 결제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이거 내 거야. 내 돈 내가 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게 왜 다 당신 돈이야? 내가 지금껏 당신 부모님들 봉양하고 집안 살림한 거 생각 안 해? 내 몰골을 보라고. 이제 겨우 살만하다 싶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사고를 쳐? 아이, 그 시집살이 레파토리 아주 지겹다 지겨워. 당신 나이에 그 정도 시집살이 안 한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 이제는 통욕심까지 부리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불려서 당신 앞에 돈벼락 맞게 해줄 테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보, 제발 애들 봐서라도 정신 좀 제발 차리라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하지만 한번 도박에 빠진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였죠. 아예 도박판에서 살다시피 도박에 미쳐있다가 결국 사람까지 폭행하고 과실치사로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실수로 그랬다 쳤지만 이미 도박에 미쳐버린 남편은 나와서도 계속 같은 수순을 되풀이했죠. 남편 노릇은 물론 아버지 노릇도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최 씨 집안과 인연을 끊을 때가 온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자와 도박에 빠진 남자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렇게 40대 초반에 저는 아이 넷을 책임지는 이혼한 여자가 되었죠. 이혼할 당시에는 남편이 이미 남은 유산을 다 말아먹은 뒤라 위자료로 받을 돈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살림만 했던 제가 아이 넷을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그 살림을 빡세게 했던지라 무엇을 해도 적응력은 빨랐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죠. 동네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음식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용기를 내서 한식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는 좀 규모가 있는 음식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게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하는 일이라 정말 뼈가 부셔지도록 일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일을 했죠. 그래도 주인 사장님의 배려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끝나고 가게에 와서 있을 수 있었죠. 여자와 도박에 미쳐버린 남자와의 인연을 끊고 났지만 다시 최 씨 집안 불량 종자의 지긋지긋한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에요. 자식 새끼 4명 중에 아들 3명, 그놈들 뒤치다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말 아들 3명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데 큰 놈이 팔을 다치면 그 다음에는 작은 놈이 다리를 다쳐서 들어오고 좀 한숨 돌리나 싶으면 막내 놈이 귀를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결국에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내 자식이 다치는 것 외에도 남의 자식을 다치게 했을 때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이혼할 당시에 큰 놈은 막 중학생이 될 때였어요.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정말 큰 놈은 무슨 망나니를 풀어놓은 것 같았죠. 어릴 때부터 1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놈이었어요. 지 성질대로 안 되면 방바닥이든 길바닥이든 눕는 것이 기본이었죠. 큰 놈이 어린 동생들을 좀 간수하면 제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돌보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불려나가기 일쑤였죠. 성수 이제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정학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 친구가 밥 먹을 때 쓰레기통을 머리에 부어버렸다니까요. 큰 놈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패고 다니더니 사춘기가 되더니 더 지성질을 참지를 못하더군요. 저는 큰 놈을 끌고 가서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시켰죠. 아버지가 없다는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더 엄하게 했는데도 최 씨 집안 남자들은 절대 말로 훈육이 안 되는 종자였어요. 회초리부터 시작해서 때려도 보고 용돈도 끊어보고 텔레비전도 아예 없애보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밥도 굶겨봤거든요. 성수야, 엄마가 집에 없을 땐 네가 동생들 돌봐야 하는 거야. 하지만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건 친구들도 심지어 동생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동생들 얼굴에 멍이 들어있기 십상이었죠. 둘째 놈은 큰 놈처럼 남을 때리지는 않았는데 손버릇이 좋지 못했어요. 아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성우가 친구들 운동화를 훔쳐서 심지어 다른 애들에게 팔았습니다. 정말 하도 학교에 자주 불려가서 교무실 문을 열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네요. 아니, 엄마가 용돈을 충분히 줬으면 내가 이러겠냐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큰 소리를 치는 아들 때문에 저는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제서야 둘째 놈은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하더군요. 형들이 이러니 막내는 배우는 게 뭐가 있겠어요. 큰 놈과 작은 놈의 나쁜 것만 배워서는 친구들 삥을 뜯는 것은 기본. 심지어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는 제 이름을 팔고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가기도 했네요. 나중에 추궁을 해보니 큰형이 시켜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세 놈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고 제 40, 50대가 다 흘러갔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은 이놈들 뒤치다거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모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성수가 큰아들 맞죠? 또 무슨 일이래요? 이번엔 경찰서에서 연락이 다 오고. 아니, 한 놈 해결하면 다른 놈이 사고치고 무슨 자식 새끼들이 아니라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있을까? 결국 큰 놈은 친구들과 술 취한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털려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는데 그만 취객이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키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네가 정말 내 속으로 내가 낳은 새끼 맞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남의 주머니 털 생각을 해? 아니, 따라할 게 없어서 지혜비랑 똑같이 갇혀서 애미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뭐 배울 거 없는 학교보다 나을 것 같은데 엄마 잔소리도 안 듣고 잘 됐지 뭐. 잘하면 군대도 안 가고 괜찮은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만만할 줄 알아? 그래, 차라리 거기서 제대로 정신교육 다시 받고 철 좀 들어서 나와라.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소년원에 들어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큰 놈이었죠. 큰 놈은 실형 선고까지는 아니어서 원하는 군면제를 받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저도 마지막에 기댈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들 큰 놈부터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다녀오니 철이 좀 드는 것도 같았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확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사건 사고로 제가 불려다닐 일은 없어지는 듯했죠. 그렇게 날뛰던 망나니 같던 아들놈들도 20대가 되니 알아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며 살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네 인생 좀 조용한 날이 오나 보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저놈들 내가 볼 때마다 팔다리 성한 데가 없이 3명이 번갈아가며 깁스 다르게 하고 있더니만 이렇게 여자 만나서 결혼식을 다 하는 걸 본다. 그러게 말이다. 첫째랑 둘째도 결혼식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동거랍시고 몇 년 살다가 헤어지고 하니
아직도 안심이 되지가 않아. 그래도 다 지들 밥벌이는 하지 않어? 아유, 그게 첫째는 무슨 유통업이라고 하는데 술집에 양주랑 뭐 그런 물품 대주는 걸 하나 봐. 근데 그냥 음식점 아니고 단란주점 뭐 이런 데인 것 같아. 자세히는 말을 안 하는데 가끔 현금으로 용돈이랍시고 주는 게 더 불안한 거지. 뭐하러 그래? 네가 하도 평생 쟤네들한테 당해서 그래. 둘째는 형이랑 같이 일해? 둘째는 뭐 노래방 같은데 도우미 공급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한다는데 그것도 큰애가 소개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매일 밤에 일한다고 돌아다니니 그거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 잠잠하다 싶으면 둘째한테 전화와서 성호가 여자가 생겼느니만이 또 울고불고 난리를 피운다. 결혼식만 안 했지 며느리네. 결국 이제 아들들 말고 며느리까지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거다. 첫째는 또 첫째대로 여자가 계속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내가 무슨 어머니가 아니라 바람피는 놈 뒤처리하는 비서 같다니까. 에휴. 그래도 다 지들도 좀 있어서 자식까지 낳으면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철이 들겠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첫째랑 둘째도 혼인신고라도 해서 부부가 되면 좀 안정이 되겠구나 싶기도 한데 말이야. 근데 그래도 공식적인 결혼식인데 애들 아빠한테는 연락 안 했어? 나도 잠깐 고민하긴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모르는 채 살았는데 굳이 뭐하러 다시 연락을 하나 싶더라고. 그리고 지금 어떤 몰골일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아들들은 아버지 자리가 그립긴 한 모양이던데. 아니야. 내가 이제 겨우 그 최씨 집안의 저주에서 풀려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내 발로 찾아가긴 싫다. 네, 이제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와 주색 잡기와 도박에 빠진 남편에서 허구한 날 사고만 치던 아들들의 굴레에서 벗어나나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저도 노년에는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었죠. 유일하게 결혼식을 올린 막내 아들은 귀여운 아들 손자까지 낳으며 잘 지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온라인 유통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럭저럭 저에게 손 벌리는 일 없이 말이죠. 막내는 손주를 낳으면서는 제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까지 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혼자서 애를 키우며 살림을 하기에는 힘들어서 제 손이 좀 필요했죠. 내가 막내 결혼할 때 결심한 게 있다. 절대로 나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되지 않겠다고 말이야. 혹시 막내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얘네 할머니가 아주 독하게 나한테 모진 시집살이 시켰단다. 네.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그런 시어머니들이 더 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던데. 시집살이는커녕 반대로 손주 돌보미의 생활이 시작되었죠. 요즘 애들은 결혼을 하고도 주말마다 둘이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저에게 부탁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는 주방 일을 쉰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차마 어떻게 자식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엄마밖에 없잖아. 엄마도 우리 하운이랑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좋잖아. 엄마, 평생 주말에도 일하다가 이제 주말에 쉬어본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 이 녀석아. 에이,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잖아.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엄마가 봐줘야지. 부모 노릇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보고 싶어. 아빠는 집에 안 오고 이상한 사람들만 맨날 무섭게 문 두드리면서 찾아와서 엄마한테 소리 질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당장 막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없는 전화번호가 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막내가 온라인에서 팔고 있었던 것이 무슨 상품권이었나 보더라고요.
정가보다 엄청 저렴하게 상품권을 인터넷에서 판매를 했다네요. 그것도 무려 1년씩이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엄청난 물량을 판매한 다음 그대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막내가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장에 큰애랑 둘째를 불렀죠. 아니, 막내가 이렇게 큰 사고 칠 동안 니들은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 막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아이, 알았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지. 우리도 지금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있어. 아니, 저 어린 것을 두고 그런 큰 짓을 저질러? 이제 아버지이자 남편인데 어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기를 치냐고. 저는 정말 너무 미안해서 며느리를 볼 낯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애 아빠라는 놈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말이죠. 정말 하루하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나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이라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야 하나 싶더군요. 매일 막내 며느리 집으로 찾아가서 밥을 챙겨주었죠. 언제 또 피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피울지 몰라서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병고라도 난 거면 분명히 연락이 왔을 거다. 아니 근데 일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너는 몰랐니? 남편이 사업하는 이야기 저한테 일일이 자세히 설명 안 해요. 그냥 전 하은이 아빠가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물건 파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소한다 어쩐다 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아니 이놈이 어릴 때는 내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사장님을 속이더니 이제야 결혼하고 사람 노릇하며 사나 했더니 내가 정말 네 얼굴 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내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정말 죄송해요. 나는 몸 다친 데는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정말 억울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믿어줘. 나중에 다 솔직하게 설명할게. 대신 우리 하운이랑 애엄마 좀 부탁해. 저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다시 또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마음이 철렁하더군요. 그래도 별일 없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마음 한편으로 안심이 되더군요. 매일 남편 걱정에 빠져서 마음고생하는 막내 며느리가 생각나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화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지금 타고 가던 버스가 충돌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병원 진찰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며느리한테 막내가 무사하다는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전화가 끊어져 버렸네요. 그런데 손주 하은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도 며느리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태권도 학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하은이의 뒷모습이 보이대요. 그런데 옆에 웬 낯선 남자가 하은이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손자를 납치라도 하는 것인가 했죠. 아빠! 와, 진짜 아빠야? 왜 엄마 대신 아빠가 왔어? 남자가 뒤돌아서서 오는데 보아하니 막내 아들이 맞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와, 할머니도 왔다.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 대신 아빠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완전 신난다. 아유, 우리 강아지 태권도 잘 배웠어? 하은아, 잠깐만 옆에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을래? 할머니가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금방 갈게. 저는 손주를 편의점에 데려다주고 주인에게 10분만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갔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응? 방금 전에 나한테 문자 보낸 거 네가 보낸 거 맞지? 맞아.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있다길래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잠시
피해자들 피해서 도피하고 있었어. 뭐? 도피? 그럼 하은이 엄마하고는 계속 연락 중이었어? 막내 아기도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애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이야기를 했지. 저는 그 순간 너무 막내도 며느리도 너무 괘씸해서 막내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뭐? 그럼 이 엄마가 받을 충격은 괜찮고? 이것들이 무슨 부부가 짜고 나한테 연극을 해? 아이씨, 엄마 왜 이래? 하은이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지 새끼 눈 무서운 건 아는 녀석이 이딴 사고를 치고도 마누라랑 그렇게 감쪽같이 어미를 속여?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은이 애미 앞에서 죄인처럼 얼굴을 못 들었는지 알아?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야? 응? 자식 새끼 두고 그렇게 도망다닐 짓을 벌이고 싶냐고. 아이, 엄마가 걱정한 것은 알겠는데 나도 다 사정이 있다고. 엄마도 내 얘기 들으면 내가 불쌍하다고 할 거야. 계속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막내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우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며느리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죠. 며느리는 집에 와서 막내 아들을 보자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 그러다가 왜? 너도 네 아들 앞이라고 조심스럽니? 너는 내가 네 앞에서 그렇게 막내 때문에 너한테 미안해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든?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래, 알았다. 오늘은 하은이 데리고 너만 먼저 돌아가거라. 나도 오늘은 내 아들 좀 챙겨야겠다. 네, 어머님. 어머님한테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막내 며느리를 보내고 막내 아들에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죠. 엄마, 저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래. 그렇게 지 가족 끔찍하게 여기는 놈이 뭐가 억울하게 남들한테 사기를 친 건데? 엄마, 나는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하은이 낳고 나서는 성실하게 살려고 했어. 그걸 엄마도 인정하지. 나도 애를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게 다 애들 낳아보지 않으면 처리 안 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 그래. 너도 네 자식 앞에선 부끄러운 게 있지? 자식을 위해서면 뭐라도 하는 게 부모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거야? 엄마한테 부탁을 좀 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 손 빌리던 놈이 왜 그랬어? 알고 보니 이 상품권 사기는 아들놈들 셋이서 꾸민 짓이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는 일들이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 아직도 한 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였죠. 73명이 꾸미고 누군가 한 명이 수면 위에서 총대를 매야 됐는데 그게 막내가 된 것이었죠. 그것도 어이없게도 짧은 줄 뽑기 내기에서 막내가 졌기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내가 어차피 인터넷 유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용이하기도 했어. 하은이를 키우다 보니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세월에 벌어서 돈을 모으겠냐고. 마지막에 한탕해서 형들이랑 나누고 내가 총대를 메고 책임지는 대신 2억 더 챙겨 가졌지. 그래. 자식 키우다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욕심 부리게 될 때도 있는 법이야. 자식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거봐. 엄마도 내 얘기 들어보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피해자라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 상품권으로 돈 세탁하려는 놈들이 대부분이라 이게 그렇게 엄마 생각처럼 서민들이 피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게. 너도 몸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어, 응? 얼굴이 그새 아예 반쪽이 돼버렸네. 도망 다니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다닌 거야? 막내는 갑자기 긴장이 풀렸는지 바닥에 누워버리더군요. 이렇게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누워보지도 못했지. 엄마, 내가 혼자서 총대를 맨다고는 했지만 무섭더라고.
붙잡히면 하운이 얼굴을 어떻게 볼 거며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안 오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막내. 이게 무슨 개고생을 사서 하고 있냐.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막내 아들은 울먹이며 잡채부터 시작해서 갈비찜이며 해물, 파전 등등이 먹고 싶다고 울먹이더라고요. 참, 60이 넘은 아들에게도 자존심하라는 애미 심정이 이런 거겠죠. 아무리 자식이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었어도 저에게 막내는 막내더라고요. 저는 막내 아들에게 마음 편히 잠이라도 좀 자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나오는 길에 큰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막내가 지금 집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 지금 시급한 건 막내를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거니까 가족 모두가 머리 맞대고 좀 대책을 세워보자꾸나. 다들 집으로 저녁 때 모여라. 아이, 이 자식은 알아서 잘 좀 숨어 있으라고 했더니 그새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갔어. 아유, 알았어요. 둘째한테 연락해서 같이 갈게요.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간만에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꽃게탕부터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육전, 그리고 막내를 위해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었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내 눈치를 보며 들어서더군요. 하지만 거하게 차려놓은 상차림을 보고는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와, 엄마 오늘 무슨 잔칫날이야? 생일상보다 더 근사하네. 엄마, 화난 거 아니었어? 응? 엄마, 정말 우리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그동안 막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얼굴이 저 모양인데 화가 나는 것도 잠시지. 이게 다 엄마 마음이라는 거다. 진수 성찬이 문제겠니? 더한 것도 해먹일 수 있어. 그런데 맛있는 음식 보니까 우리 와이프랑 화운이도 생각나네. 엄마 이따가 이거 좀 다 싸주라. 음식 많이 했지? 밤에라도 갖다 주게. 야, 네가 이렇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도망 중이라고. 알아? 큰 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꽃게탕을 흡입하더라고요. 3명의 장성한 아들들이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참, 큰아들이 이제 40살이 다 되었어요. 둘째가 38, 막내가 33이네요. 제가 그렇게 긴 시간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죽을 둥 살둥 피눈물을 토하면서 키운 놈들이죠. 엄마는 말이다. 내 배가 고파도 자식 새끼 입에 뭐라도 들어가는 걸 보면 저절로 배가 불렀어. 니들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사고를 쳐도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적기라도 하니? 성수 너 이제 40이야. 와, 역시 엄마가 끓인 꽃게탕이 최고네. 이 자식들은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 제가 하는 말은 들어오지도 않나 봐요. 셋이서 무슨 며칠 굶어 죽은 거지 새끼들 마냥 밥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죠.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들 입에 한가득 음식을 물고는 깜짝 놀라서 경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엄마가 신고했어? 에이씨, 어쩐지 엄마가 오라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라니. 엄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을 신고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 누가 다치기라도 했어? 무슨 중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 엄마, 우리 부모 맞아? 아들들은 밥을 먹다 말고 혼비백산이 되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인정을 못했다. 너희들은 쭉정이도 너무 아까워. 그냥 해충이야, 해충. 나이가 40 되고 애 아빠가 되면 뭐해. 아직도 사람들 등쳐먹을 국리나 하면서 그것도 잘한 짓이라고 어디서 큰 소리야. 경찰 선생님들, 이 녀석들 싹 다 잡아가서
아주 다 탈탈 털어서 모든 재량죄는 다 밝혀주세요. 새놈의 아들들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엄마가 이렇게 자식들 뒤통수를 치는 게 어디 있어? 이러고도 엄마가 엄마야? 나중에 우리 하운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저는 끌려가는 막내의 뒤통수를 한 대 더 갈겼습니다. 하운이 얼굴 부끄러운 짓은 네 놈이 저질렀지 내가 했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짓거려? 아들들이 잡혀가고 나서 얼마 후에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듣는데 몸에 소름이 돋더니 순간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기억 저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서에 연락이 왔는데 아들들의 상품권 사기 사건의 전체 그림을 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전 남편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것이죠. 정말 죽을 때까지 도움은커녕 이 모든 해로움의 근원은 남편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해서 숨기고 있었는데요. 결혼식 하기 전에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알고 보니 큰아주버님은 아버님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셨대요. 아무래도 아들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아버지 자리가 필요한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지. 쌀 한 톨만큼도 도움 안 되는 인간이 급기야는 이런 사달을 나게 만드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많이 서운하고 좀 그래요. 아무리 하은이 아빠가 사기를 쳤어도 그렇지 그렇게 어머니 손으로 신고해서 잡혀가게 만드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도 정신 차려. 지금 애비 정신 못 차리면 하은이 커서도 계속 사람들 등쳐먹고 다닐 텐데 그래도 괜찮어? 지금도 봐라. 네 남편 아버지라는 인간이 결국 애들을 어떻게 망쳤는지. 하은이 아버지가 하은이한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냐? 내가 더 진즉에 이것들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막내의 결혼식을 기회로 가끔 아들 새놈과 전 남편은 만남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핏줄도 서로가 땡기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출소를 하고 나서도 도박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 인간은 결국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손을 댔고 거기서 생긴 상품권을 가지고 아들들과 사기 모의를 한 것이죠. 그나마 아들들이 더 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어요. 그게 아버지로서 그나마 지킨 부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찰들은 아들들을 유인책으로 전 남편을 검거하고자 했지만 이미 눈치 빠른 남편놈은 아들들이 잡힌 것을 알고 아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 개월 만에 부산에서 꼬리를 잡혀서 검거가 되었죠. 이거 완전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 아니야?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들 상대로 그런 짓을 시키고 싶을까? 네 팔자도 참 기구하다 못해 참 어이가 없다. 누굴 탓하겠니? 이제라도 내가 결제해지 하는 거지. 남편놈은 아들들과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면회를 갔었죠. 정말 징글징글하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은 바로 최준호 당신이야. 아, 일부러 그 말 하려고 온 건가? 그래. 그렇게 자식까지 몽땅 빨간 줄 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 부자들이 교도소 동기까지 되고 아주 잘 사는 인생이다. 나도 아버지인데 속이 시원하겠냐? 근데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냐? 당신이 뿌린 그 불량품들 쭉정이들은 이제 나는 내 손에서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더 추하게 늙지 말고 제발 죽기 전까지 애들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천륜을 어찌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나. 나야 이렇게 이미 버린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도 신경 끊고 살아. 평생을 정신 못 차린 남편은 여전했어요. 저는 아들들도 한 명씩 다 면회를 했죠.
뭐하러 와요? 자식 새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 나는 이제 니들 엄마 노릇 안 할 거야. 이제 더 이상은 니네가 사고 친 거 수습하면서 인생 살지 않을 거다. 아이,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식이라도 넣어주시고 인연을 끊던지 말던지 하셔야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운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없는데 엄마까지 없으면 우리 하운이랑 애엄마는 어떻게 해? 내가 한 말 뭐로 알아들은 거야? 이제 너희랑 난 부모 자식간이 아니라고. 내가 먼저 니들을 잘라내버리겠다고 말이야. 내가 죽어도 찾아오지 말아라. 저는 울부짖는 막내를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들들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반년 뒤에는 출소를 했지요. 막내 며느리는 출소 전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님, 내일 하은이 아빠 출소 날인데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은이라도 좀 맡아주세요. 저라도 가야겠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니. 이제 니들하고 난 아무런 관계 아니라고. 평생 다시 볼 일 없다고 말이다. 나도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니들 찾지 않을 테니 우리 각자 인생 살자꾸나. 어머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출소하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 하은이 안 보고 평생 사실 수 있으세요? 사실 지금도 하은이 너무 보고 싶으시잖아요. 하은 엄마야, 내가 하은이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같은 여자로서 너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 하은이 아빠가 다시 인간 될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이혼하고 하은이라도 멀쩡하게 키우렴. 괜히 아빠 자리 같은 거 집착할 필요 없어. 아빠 없어도 네 힘으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 사실 솔직히 손주 녀석은 눈에서 좀 아른거리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양 독하게 마음먹은 거 끝까지 매몰차게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락처도 바꾸었죠. 네, 이렇게 제 자식 농사는 폭망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지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모 자식 인연을 잘라내기까지의 이야기를 뱉어내고 나니 속이 참 후련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기구하고 팔자 사납다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시작으로 온통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던 제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충 같은 자식놈들만 이야기하느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 셋째 딸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시진 않았지 뭐니? 그나마 너한테 은희 같은 딸 하나는 온전히 내려주셨잖아. 맞아. 아니면 내가 아들들하고 인연 끊고 이 세상하고도 미련 없이 연을 끊었겠지. 내가 내 인생에서 3가지 큰 결심하면서 잘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전 남편 놈이랑 이혼한 거, 2번째는 아들 쭉정이들 신고해버린 거, 그리고 제일 잘한 거 1가지, 우리 딸 은희 대학교에 보낸 거다. 맞아. 은희가 어릴 때부터 속이 참 깊었잖아. 그 성격 괴팍한 할머니가 오죽 차별을 했니? 근데 항상 구박받는 엄마 불쌍하다고 네 편 들어주고 말이야. 그뿐이니? 지랄 맞은 오빠들이랑 동생 사이에서 엄마 없을 때 밥도 챙겨야 했고 힘들어서 퇴근하는 날 위해서 언제나 잠도 안 자고 날 기다렸다니까. 내가 은희 생각만 하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마음 한켠이 너무 아프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아니까 먼저 알아서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무슨 수를 쓰서라도 딸 대학교를 보내고 싶었죠. 내가 그때 엄마가 하도 결연한 표정으로 내가 대학교에 안 가면 정말 세상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라 무서워서 대학교에 간 거잖아. 그게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내가 네 오빠들이랑 동생하고 인연 끊고도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거야. 딸은 교대를 나와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죠. 힘든 와중에도 참 밝고 곱게 자라서 자신과 비슷하게 듬직하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답니다. 지금은 딸 둘을 낳아 얼마나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지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낙은 두 손녀를 보면서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쭉정이들을 볼 날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저에게 자식은 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